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좀 돈 버는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뭐 집값도 좀 하향되는 분위기, 그리고 각종 규제, 금리 인상, 거시경제의 불안성 뭐 등등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사실 좀 이제 부동산 투자하기 좀 어려워지는, 수익률이 좀 나빠지는 시기가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재테크 포인트, 네. 상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요즘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역세권, 신설 역세. 신설 역세권이죠. 예, 기존 역세권이 아니고 새로 생기는 역세권의 부동산을 눈여겨보는 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이제 이미 기존의 역세권은 이미 가격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인들이 그 놓치는 포인트가 역세권이니까 살기가 좋고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또 계속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는데, 그건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아주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미래의 역세권에 관심을 가져라,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SOC 투자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10% 이상 줄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대도시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 노선이 앞으로 많이 계획되고 있죠. 진행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4호선 연장선, 벨레죠, 뭐 그다음에 5호선, 그 다음에 뭐 7호선, 8호선, 9호선, 여기에다가 GTX, ABC 확정된 건 A 노선이지만 뭐 나머지 두 개도 AB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경전철 10개까지 합하면 의외로 신설 역세권 효과에 따른 지역 변화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꽤 많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오늘 우리 직톡에서는 또 꿀팁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걸 보시, 제가 그냥 지역 그냥 몇 군데만 꼽을게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지금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다 지금 돈입니다. 이게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근데 오늘 보따리를 풀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서울 중에서는 저는 역시 9호선이 가장 큰 올해 말 정도에 개통이 돼요. 그러니까 따끈한 것이죠. 지금 임박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저는 종합운동장역, 그러니까 삼성동과 종합운동장, 근데도 왜 삼성동보다는 종합운동장역인가 하면 가격 차이가 커요. 근데 종합운동장이 최근에 보니까 여기에 뭐 이 제2의 코엑스가 들어서고 호텔이 들어서고 여기다가 또 그 오피스도 들어서거든요. 굉장히 변화가 앞으로 한 3, 4년, 4, 5년 동안 많을 것 같아요. 가격도 삼성동에 비하면 잠실은 아직 좀 낮은 편인 거거든요. 뭐 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종합운동장 역세권 주변을 좀 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호선이 쭉 연결되는 게 삼전, 그 다음에 석촌, 방이사거리, 이게 보훈병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설 역세권에 들어서는 역세권에 저는 강남, 이게 송파가 아직은 강남보다는 집값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당장 사라는 뜻은 아니죠. 저는 한 1, 2년 후에 오히려 내리면 사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의외로 하남 지역 같은 거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하남. 그러니까 하남이 보니까 막 이게 8호선과 9호선 막 이런 게 5호선 이렇게 되어가지고 의외로 우리가 미사만 아주 유망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신설 역세권으로 하남시청 부근하고 풍산지구라고 있어요. 이 지역도 앞으로 역세권이 새로 변모가 되거든요. 뭐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남 택지개발지구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도촌이라든지 복정지구라든지 이런 새로운 작은 미니 신도시급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재개발 사업도 활발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지역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산도 저는 지금은 사지 않기를 좀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사기를 바라는데 신분당선 연장선이 들어서게 돼 동빙고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아까 놓쳤습니다만 GTX A 노선으로 보면 이제 뭐 삼성동과 잠실이 그쪽에 이제 수서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됩니다만 서울역 부근으로 가서 이게 연신내로도 갑니다. 그리고 이게
대곡역 일산에 이걸 거쳐서 일산도 굉장히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많아요. 파주 운전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이런 점들은 전세값으로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역세권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의 용산이라든가 삼성역 이런 데처럼 이제 서로 다른 선들이 더 추가되는 선들, 그래서 중심성이 강화되는 것들. 특히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이 선 외에도 뭐 통일대 아까 그때도 통일 얘기했지만은 통일되면은 뭐 용산에서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들이 워낙 많다. 거기다가 이제 지하철 복합 역세권이 하나 더 크게 생긴다면은 더 클 것이다라는 게 있고, 삼성역도 이제 지금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삼성 마이스 국제 뭐 특화지구 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이제 뭐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좋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시점으로 보면은 올해 뭐 좀 지나고 나서 사는 게 좋겠지만은 저는 뭐 지금 잡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뭐 자기가 좀 참을 수만 있다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도심형 이런 역세권이 있고 외곽의 역세권들이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것들이라든가 김포라든가 성남의 외곽 지역들 또는 이제 뭐 판교는 이제 도심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용인의 일부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외곽인데 그 지역들이 이제 GTX나 이렇게 연계되면서 효과를 좀 발휘할 거예요. 효과를 발휘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10년 이상 투자하는 거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일본에서 인구 감소 후에 역세권들을 살펴보면은 외곽의 역세권들은 망하는 데도 많고 계속 유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도심의 역세권들은 계속 잘 됩니다. 일본의 역사를, 일본의 한 30년 정도 부동산 가격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외곽에서 잘 되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 역세권인데, 그냥 이제 주택 몇 개 지어놓고 그냥 한 데는 그런 지역은 필패하고, 근데 막과리 베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컨벤션, 업무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업무가 들어가야지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계속 잡 하우징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유지되면서 계속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침상도시, 침대도시, 베드타운이라고 하는 쪽으로 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이 떨어진다. 지금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도심까지 30분 거리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심리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안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녁 시간에 천안 가서 밥 먹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 거리로 따지면은 이제 강남에서 강북 가는 거리가 똑같은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 심리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 거리가 가깝더라도 안 가는 거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업무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봐서 외곽 지역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걸 반드시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호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 주의할 점도 있죠.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신설 역세권 투자가 매우 매력적이고 또 미래지향적 그런 투자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보아도 우리가 이제 교통망 발표가 되면 허투루 보면 안 되죠. 이제 우리 동네에 하나 여기 들어선다 이제 신안산선도 있는 것이고 많거든요. 이것만 그동안 교통 사각지대에 놓였던 곳들이 교통 개선 효과가 더 훨씬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 개최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집값이 안 올랐다라는데 이게 뚫리게 되면 이건 정말 그러니까 강남이나 광화문이나 여의도로 뚫린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행정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또 첫 번째 주의점은 앞서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김포도시철도만 해도 이게 지금 당초 11월에서 내년 7월 정도로 이렇게 8개월 정도로 또 늦어져요. 이거 굉장히 리스크예요, 투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냐, SOC 투자의 비용이 줄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게 당초의 개통 시기보다 그냥 1, 2년, 몇 개월에서 1, 2년 늦어지는 거는 다반사예요. 이거 지금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냥 단순히 발표만 믿고 들어갔다가는 이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SOC 투자, 이렇게 교통망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점을.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가 또 어쩌면 우리에게 자산관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오래전에 들어가면 너무 지루해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바로 한 2,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이게 막 3, 4년, 5, 6년 되면 지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시기가 봤더니 제가 이거는 저희 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더니 2, 3년 전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들어가도 한 3, 4년 전. 그러니까 전체 2번 정도 사는 정도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면 너무 기다리지 않아도 그리고 조금만 한 2년 정도만 미리 가서 다만 이 지하철이 개통될 때는 교통이 더 이렇게 노선을 잡고 있어가지고 더 병목 현상이나 이게 또 번잡해가지고 불편하더라니까요. 이걸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2, 3년 전에 개통 예정지의 역세권에 요즘처럼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내리잖아요. 저는 한 2, 3년 내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이걸 잘 맞추면 내린 가격에 신설 역세권에 잘 전세값으로 내 집만 사면 다음 상승기에는 정말 크게 웃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